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더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명수입니다. 네, 저는 엄지민입니다. 네, 오늘 주요 정치권 이슈는 여야의 당권 경쟁 점화로 잡았습니다.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놓고서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는 전국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요. 잠시 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뉴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노동계 파업에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차관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분의 중심에 선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에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는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하철 2호선 등 서울 지하철 일부 노선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건데 8월부터는 모든 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천 명대로 사흘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입국 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 소식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각 지역 물류 거점에서 봉쇄 파업을 이어갑니다. 전국 곳곳 물류시설 출입구에서 화물 운송을 막는 투쟁에 돌입하는 만큼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 파업 현장에는 정현우 기자가 나가 있죠. 네, 수도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 ICD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양동훈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 노조원이 모인 곳에 나가 있죠?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거기서도 화물연대가 물류 거점 봉쇄에 돌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업 출정식을 마친 서울 경기 지역 노조원 1,200여 명은 현재 식사를 마치고 잠시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조금 뒤인 오후 2시쯤부터는 제 바로 뒤편에 있는 수도권, 그러니까 국내 최대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 ICD에서 입구를 점거할 계획입니다. 의왕 ICD는 수도권 주요 물류 거점으로 철도로 들어온 물량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차량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노조원 일부가 제1터미널 입구를 막으면 다른 노조원들이 제2터미널 입구까지 봉쇄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차로 봉쇄하면 면허 정지 등 법적 처분 대상이 되는 만큼 연자 농성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막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찰은 앞서 불법 행위는 차단하고 범법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 인력 11개 중대도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노조원들은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의왕시멘트 유통기지와 평택항 등에서도 봉쇄 투쟁을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전국 주요 물류 현장에서 파업과 행동에 나선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모두 25,000명입니다. 전체 화물기사 6%에 해당하는 정도인데 노조는 운송 현장에서도 비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 동참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기름값 인상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는 만큼 운전대를 놓는 비노조원 화물기사도 많을 거라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대화에 나설 것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적정 임금을 보장해서 안전운행을 가능케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일몰제로 사라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노조 측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군 위탁이나 공공차량 가운데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대전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출정식을 이제 마쳤을 거고 현재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는 화물연대 대전 지부 노동자 400여 명이 모여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출정식이 끝난 지금은 공장 후문 주변에 모여있을 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장에 대한 봉쇄까지는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 차량들이 간간히 공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병력 250여 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장 입구와 주변 도로 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대전지부 출정식에는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등 충청권에 있는 주요 화물연대 지부 지회들이 모였습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 차량이 지역에서만 2,000대가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곳 한국타이어 공장을 드나드는 물류 차량에 파업 동참을 권유하는 선전전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충청권 주요 공장들에도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이천 공장 파업으로 유통에 차질을 겪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청주 공장까지 봉쇄되면 심각한 타격이 생길 거로 우려됩니다. 또 충청권에는 오비맥주 청주 공장도 있는데요. 주요 주류 업체들이 동시에 파업 피해를 볼 경우 전국적인 주류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이곳 대전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봉쇄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울산, 광양 등 항만과 석유화학단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 등 주요 공장들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들의 차량 통행을 전면 봉쇄했다고 밝혔는데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주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으로 향하는 주요 유통망을 멈춰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 정현우 양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두고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침묵하던 이재명 의원은 오늘 국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당권 도전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앞서간 국민의힘에서도 차기 당권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됐다고요?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른바 윤핵관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 혁신위를 한다면서 자신의 측근을 최고 승률 지역에 출마시킨다는 건 혁신도, 정도도,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미경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지난달 공모 절차를 밟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경기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한국에서 러시아를 역성드는 발언을 많이 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하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차기 당권을 두고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 다툼 비화는 억측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의 지역구 문제는 최고위원회에서 다루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직 강화 특위에서 조직책을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한 선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첫 출근을 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인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죠. 네, 먼저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당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아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국회 앞에는 이 의원의 첫 출근에 맞춰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축하 하완이 대거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NS에 마음만 감사히 받고 하원과 축하나는 정중히 사양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대위 구성 논의를 이어간다고요? 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수별 추천위원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의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미국행 유학길을 오르면서 국내가 걱정스러운 시기에 떠나느냐고 나무라는 분도 있지만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양당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죠. 네, 지난달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국회 공백이 일주일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겠지만 수석 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침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하라며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 분립인 대한민국 입법부에서까지 점령군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주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유엔 대사도 임명됐는데 먼저 주일 대사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전 원장을, 주중 대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회의도 한 정재호 전 서울대 중국 연구소장을, 주 유엔 대사에는 황준국 전 주 영국 대사를, 주 러시아 대사에는 외교관 출신의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천 명대로 사흘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입국한 뒤 일주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172명입니다. 어제보다 1,100여 명 늘었지만 연휴 여파로 사흘째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000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20,000명 넘게 줄어 감소세입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8일 이후 20주 만에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든 117명으로 열 하루 연속 1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0명으로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6월 첫 주에 주간 위험도 평가도 발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320명으로 5월 마지막 주보다 33.3% 감소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103명으로 29.5% 줄었고 사망자는 99명으로 56.6% 감소했습니다.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낮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입국할 때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나 내 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데다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이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제적 추세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미 입국해서 격리 중인 사람도 내일 격리가 해제됩니다. 단 입국 전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하고 양성이면 격리해야 합니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합니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뒤에는 사흘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 제한도 모두 풀려서 국제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을 평일엔 새벽 1시까지 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빚어진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인데 8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 6, 7, 8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2년 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지하철 심야 운행이 폐지됐습니다. 평일에 종착역 기준으로 자정까지 탈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벽 1시까지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빚어진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지하철 연장 운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9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심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연장 운행하는 2호선은 시내를 순환 운행하는 데다 워낙 승차 수요가 많아 이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호선에 특히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심야 연장 운행이 재개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시민들의 그런 심야 이동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도 심야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합니다. 앞서 심야 지하철 연장 운행을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마찰이 있었지만 교통공사가 심야 연장 운행 폐지로 감축했던 인원을 다시 채우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경고해온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또 이 우려가 긴급 상황이지만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에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continue to be in full alignment on our approach to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리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북한이 일요일이었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미 국무부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우려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핵실험장,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죠. 북한이 이제 재가동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지금 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할 거라고 하는 정보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죠. 한 달 정도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닌데요.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온 정보 내용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도로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관찰이 되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3번 경도 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도죠. 네. 그쪽 방향에 특히 이 도로 청소가 돼 있는 걸로 봐서 그쪽에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장의 청문회 취임식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은 이제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25일 날이죠.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 NSC 제1차장을 하고 있는 김태효 제1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최근에 기폭장치를 계속해서 해왔다. 기폭장치 실험을 실험한 것을 우리가 탐지해 왔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 이런 엄청난 그 정보 분석에 의한 것이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여기에 이제 좀 전에 그 보도가 나간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IAEA 사무총장이라든지 미 국무부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동아태 차관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의 신빙성을 더해주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일련의 상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군 당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떤 수준의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한 것이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해가지고 벌써 6번에 걸쳐서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2017년도 9월 달에 한 것이 50KT 정도의 핵실험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수소폭탄급 핵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완전히 이제 핵무력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도 그렇고 군 당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뭐 지금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갱도가 재개방됐다. 그리고 7차 핵실험 이제 임박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면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다종화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종화는 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뭐 정폭핵 분열탄 그리고 수소탄까지 실험을 했으니까요. 예.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을 경량화시키면서 소형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핵실험이 제가 말씀드릴 뭐 2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그 무게를 가지고도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0kg 정도 되는 핵폭탄이 거의 150kT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255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200KT, 200kT 정도 되는 그런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벽시계하고 손목시계를 구분해 보면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게 만들면 훨씬 그게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날아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렇게 소형화를 통해 가지고
적은 무게를 통해 가지고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실험은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위력 핵폭탄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전선을 돌파하거나 특히 이제 특정 군사 목표를 이걸 좀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술 핵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0.3KT짜리, 뭐 1.5KT짜리, 10KT짜리 주로 이제 아주 적은 저위력의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전선을 돌파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그런 실험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는 오히려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에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150킬로톤, 200킬로톤, 10킬로톤 이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히로시마나 이런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우라늄탄하고 이제 플루토늄탄인데 네. 하나는 뭐 17KT, 하나는 22KT 그러는데 예. 통상 우리는 표준 핵무기라고 얘기하면 인류가 한 번 딱 사용한 그 핵무기를 표준 핵무기라고 그냥 통칭하거든요. 그 통칭하는 핵무기의 위력이 15KT입니다. 예. 그 15KT를 통해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0KT니 200KT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술 핵무기가 이제 10K톤까지 나온다면요? 전술 핵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치명타를 받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B-61-12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의 그런 전술 핵무기의 그 위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것은 0.3KT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5KT짜리가 있고 10KT짜리가 있거든요. 0.3KT가 가장 작은 위력인데요. 0.3KT라고 하더라도 TNT 300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이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이런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위력을 가진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동안 한 3월 정도부터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계속해서 위기설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의도,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의도로 해서 어떤 시점에 발사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핵실험으로서 이게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얘기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또는 정찰위성이라든지 무인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7차 핵실험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설령 두 번째는 미국과 이렇게 회담이 재개가 돼서 비핵화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칩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잠깐 듣고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대응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방송 나왔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잠시 해석하고 지금 질문한 것에 좋습니다. 대답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것은 원래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다라고 하면요. 예.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앞으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처 방안은 크게 보면 외교적 대처 방안과 군사적 대처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적 대처 방안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공개해서 북한의 ICBM 개발이라든지 뭐 발사라든지 또는 핵실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알고 있으니 이런 도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핵실험이 있거나 또는 ICBM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비단 한반도의 안보 정세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 질서 자체를 크게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좀 하도록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적으로는요. 사후적인 차원인데 만일 제가 볼 때는 제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자산의 전개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략폭격기 B1B라고 하죠.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괌에 4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B1B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F-22를 포함해가지고 스텔스 전투기 하고 한국 공군하고 이제 대규모의 연합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 전략 자산의 전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의 강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 전개되는 그런 전략 자산과 더불어서 한국의 해군, 공군, 육군들이 동시에 전개해서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같이 뭐 병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금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들은 최근에 한미가 공동으로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어느 정도 경고로 작용이 됐을까요? 네, 지금 그게 뭐 전혀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아마 지금 이제 물어보신 것도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을 발사하거나 또는 무슨 뭐 그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전개되고 있는 2022년도 상황은 2017년도 상황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상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월 14일부터 북한이 화성 12형 그리고 14형, 15형을 연달아 발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9일에는 핵무력이 완성됐다고까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제6차 핵실험을 9월 달에 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한미 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훈련과 연습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동해 바다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전개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한미 공군기 150대가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으로 한반도에서 비행한 적도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게 하는 게 동인이 되지 않았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계속해서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끊임없이 이런 도발들을 계속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후적 조치로서 이런 훈련과 전략 자산을 전개함으로써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도발을 좀 자제하게 하거나 또는 대화의장에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중하순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날짜들이 몇 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중하순도 있을 수 있고 G7 회의가 사실상 독일에서 6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있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이 28일부터 29일 스페인에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림팩 훈련이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26개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연합 훈련이거든요. 이게 이제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아마 하와이 인근에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날짜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6월 상순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 15일 전후가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여 만에 수도 키이우를 폭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가구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화국 측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면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Отодвигать от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линию, за которой неонацисты могут угро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미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루안스크주 리찬스크의 주거 지역 등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ою наволоччю знову обстріляно центр міста Лисичанська, зруйновані жилі будинк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кументуємо їх злочинну діяльність.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한 달여 만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은 철도 시설이었는데 서방 지원 무기가 최전방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 수출 계약 협의 중인 우방국 세르비아 방문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는 엄연한 적대 행위라면서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협의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의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밀 50만 톤, 1억 상당을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벌크선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확한 밀을 싣고 있습니다. 열흘 뒤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서 같은 배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약탈한 곡물의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둔지 부근에서 약탈한 밀은 50만 톤, 1억 달러 상당으로 10여 척의 러시아 선박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들 러시아 선박의 항로를 위성으로 추적 중이며 이 곡물이 작물이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아프리카 국가와 방글라데시 등에 발송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믿을 만한 보도라며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Putin is stopping food from being shipped and aggressively using his propaganda machine to deflect or distort responsibility because it hopes it'll get the world to give in to him and end the sanctions.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국가들이 헐값에 나온 우크라이나산 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밀뿐 아니라 해바라기 씨와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을 약탈했고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농기계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 등 미국 정재계 인사 61명에 대해 입국 금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러시아 정치인과 공인,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계속 확대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 61명을 입국 금지 조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32명의 내외신 기자가 취재 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내 언론의 날인 현지 시간 6일 언론 종사자와 숨진 언론인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분은 진실과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이 싸움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수사를 개시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기존 수사를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해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짧은 수사기간 내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와 증거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그 증거에 의해서 이복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각계에서 계속 어떤 그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론 그 기존 수사를 참고로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또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쓸 노력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주문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인 점포가 크게 늘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면서도 인건비는 아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관리자가 없다 보니 각종 범죄와 기행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무인 오락실입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10분 뒤 이 여성은 인근의 다른 무인 오락실에도 나타나 또다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모두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런 5만 원과 만 원짜리 고액권을 지폐 교환기에 넣고 1,000원으로 무더기로 바꿔가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졸지에 잔돈이 없어진 오락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 장사를 날렸습니다.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3, 40만 원 정도만 돈을 바꿔주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밀집해 있으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무인 편의점에선 냉장고에서 제품을 꺼내곤 다시 넣어놓지 않는 일부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건을 꺼내놓고 제재를 안 갖다 놓고 그냥 바깥에는 실온에다 놔놓으니까 다 녹는 경우도 생기고 거진 내가 다 부담되는 거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기행이나 모렴치한 행태로 피해를 보는 무인 점포들. 이보다 훨씬 심각한 각종 절도 범죄 등에도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인적 드문 밤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은평구에선 결제기에서 돈을 턴 학생들이 음식까지 훔쳐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가 늘다 보니 경찰이 아예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만 따로 통계를 내는데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3월 223건이던 게 올해 3월 4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CTV 말고도 추가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피해를 막아보려는 점주들도 있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 구조까지 뭐 지금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양심 거울을 설치해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보려는 이색 아이디어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상황. 인건비를 아끼면서 각종 기행이나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무인 점포 점주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내일도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호남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내륙에 발달한 띠 형태의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이 비는 낮 동안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가 되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5도, 부산과 광주는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6도, 대구 23도, 대전과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낮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잠시 더 뉴스 2부 시간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하고 있는 여당, 야당에서 점화되고 있는 당권 싸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 당권 도전 질문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이준석 대표는 당 내부의 견제에 기차는 간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